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리치데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기념판 한정판 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2권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권을 좀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이제 훑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서 1권하고 2권하고는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1권에서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어릴 때 부자 아빠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풀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2권에서는 집약해서 요약해서 이제 핵심만을 이렇게 딱딱딱딱 집어서 적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쩌면 원부터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별판은 조금 다른 거는 그 원하고 크게 없고요. 뭐냐면 그 코멘트가 적혀 있어요. 스터디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 띠지 있죠. 파란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챕터마다 요약본이 들어가 있어요. 챕터마다 요약본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핵심 용어들은 뭔지, 주요 내용들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한테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건 어떤 식으로 토론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앞에 내용이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는데요. 챕터마다의 주제에 관한 질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룹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끌어내는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도 역시나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책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았다. 나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그 코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코멘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거에 대해서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20년 전 1997년 나의 50번째 생일인 4월 8일날 출간되었다. BTS의 앨범과 달리 그 책은 즉각적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비평가들의 평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 책이 출간된 뒤이은 평론은 비틀스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처음으로 자비로 출간되었다. 나의 제안을 받은 모든 출판사가 출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원고를 돌려보냈다. 당신은 자산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군요. 나는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가난한 아빠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학교에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길 바라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나 자기 직업을 갖는 거는 이 일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야.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표장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기존의 교육 방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처럼 부자 아버지의 돈에 대한 교육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교훈들이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훈 1, 2, 3, 4,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 아버지의 교훈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전 몇몇 출판사가 내 책의 출간을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부자 아버지의 교훈 때문이었죠. 오늘이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세계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대요. 그렇죠. 1993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국가 수입의 증분 가운데 50% 이상이 상위 1% 부자들로 돌아갔대요. 그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소득 증가분 가운데 95%가 상위 1%로 돌아갔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소득 증가는 고용인들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가들에게 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역시 우리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가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잖아요. 95% 상위 1%로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전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교훈에 격분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모종의 종교와도 같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구원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라는 말하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난 120년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우 지수가 시장이 언제 붕괴가 됐고 그러면서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각각의 시장들이 너무 붕괴를 하니까 자금이 돌아야 되고 어떤 이제 수입과 수출이 발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금들이 많이 돈을 찍어냈죠. 돈을 찍어냈을 때가 언제냐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세계 은행들이 계속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우리.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찍어냈던 거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주길 바라지만 실은 부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버스 아래로 밀어넣는 것이래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1%, 2% 이 정도가 되지만 세계적으로 돈을 예금을 해서 내가 너네도 돈 보호해주고 지키고 있으니까 돈을 내. 이런 식으로 예금 유치에 따른 어떤 세금을 또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돈을 예금하거나 이제 저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금리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적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돈을 저축한 사람은 패배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계속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뭐가 있지? 집을 사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집을 샀어. 그러면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 돼.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선비가 들어.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이자를 다 갚았어.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계속 재산세를 내야 돼. 그렇다고 팔 때도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구입함으로써 구입함과 동시에 너가 내야 되는 자산들의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부자 아빠에서 보는 관점이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의 세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정말 집을 사고 싶다면 매월 일하는 월급 가지고 그 집을 사지 말고 매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증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해서 그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자체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수 중에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자산 목록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내게 출판을 거부받은 모든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교훈을 비판했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한 불능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터졌고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 교훈의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구매해서 이 집이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것도 자산이잖아. 이것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 집에 따른. 그런데 그것만 계산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이게 이 책에서 모두 담지를 못한 부분이 그거냐면, 물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수익이 발생한과 동시에 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게 구입할 때 되는 세금,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는 비용, 이걸 가짐으로써 정부에 내야 되는 재산세, 그리고 이걸 폐기 처분하면서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도 전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집의 가격이 정말 정당한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집을 구매를 할 때, 이 집이 만약 뭐 5억이래, 아니면은 10억이래,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은 10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고, 이거를 매달 세금을 얼마를 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떤 노부부가 정말 공무원을 열심히 일을 하다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그들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연금 들어놓은 거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 연금으로 자신을 살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대한 게. 이 자산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요. 이게 집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안에서 나도 먹고도 살아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을 이제 작은 데로 옮기고 어떻게 세금을 줄여가지고 살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집이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자산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걸 지금 노후 드신 분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이 책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네,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와 방법을 폭로한 것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한 출판인은 이 교훈을 불법이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 출신인 미트 롬니를 상대로 재선 경쟁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로 30%, 약 30%를 납부한 반면 롬니는 13% 미만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롬니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대선은 오바마의 승리로 끝났다. 세금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도 또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대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미트 롬니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화를 내고 분개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덜 내는 쪽은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자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서 반영된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세금을 징수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거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진정한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연예인 같은 고소득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금 문제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자들은 자신이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요. 그거를 통제는 하는데 그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데 그 자산을 보유하는 어떤 무언가를 세운다는 거죠. 그 어떤 무언가가 기업이 되더라고요.
기업을 세워서 이 기업 앞으로 집을 구매를 하고 자동차를 하고 세금들을 지출할 부분들을 지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사고 어떤 중간에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사자마자 이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월급은 이미 떼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거는 회계 연말이 있어가지고 분기별 아니면 연말에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여가지고 영업이익 어떻게 돼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기업 면에서 지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데 집을 구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출할 부분이 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자산이라는 개념을 우리 학교에서 배워오던 그런 개념들과 조금 달리 보는 그런 시선을 조금 가지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리치데드 대학원으로의 초대.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능한 한 쉬운 내용을 담았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부자 아버지 교훈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더 많은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2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도 썼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션이래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인생을 바꿔 나갈 것이다. 네. 대단했던 지난 2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류의 재정적 웰빙을 고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인생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더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끊고 제가 뒷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의 내용들은 2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별반 다를 건 없고 그 특별 기획판이라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했듯이 띠로 요약이 되어 있거나 용어 정리라든지 아니면 토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인간의 삶은 2가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움과 욕심이다. 두려움과 욕심이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왜 두렵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월급을 받지 않으면 지출을 메꿔 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는 정답을 주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에 조금씩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그 봉급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한 목, 그 다음에 정부를 위한 목,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은행을 위한 목,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나의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라. 무지한 것이 가장 무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